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경기도와 관련한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 초등학교 근처 건설 현장의 성면 문제, 그리고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또 의정부 경전철 파산 문제 등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2017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예술온 빛의 일기가 8월 8일인 내일부터 10일까지 광명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예능 보유자들이 참여하는데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무형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텝스의 Say You Will Be Mine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기사를 보니까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해서 따복 기숙사를 개관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금 청년들이 빚이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강에 놀러 갔는데 그쪽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 자전거라고 해서 따릉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전거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양에 살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우리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서민이 쉽게 예술에 접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 같은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 곳일수록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1층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서로 대화하고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도지사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주셨지만요.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도지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화이팅! 네, 경기도민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다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얼마 전에 경기도 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으로 굉장히 떠들썩했죠. 시공사인 부영건설이 시원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지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룰 것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민분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청년 따복하우스 주거 문제, 경기도 자전거 문화복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서 넘어갈게요.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하고 계시고 자전거하고 문화복지 가볍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넘어가죠. 이제 지자체에서 하실 사업들인데요. 시에서요.
경기도가 이제 협력을 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각 시군에서 좋은 정책을 예. 준비하시면 저희가 예산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만 전해드리고 계속 인터뷰 이어가죠. 자, 네.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가 지금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자, 부영아파트 얘기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바른정당 지금 소속이시니까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가 독특하잖아요. 뭐 거의 서민들에게는 그 워너비죠. 예. 드림. 내가 갖고 싶은 꼭 하나는 갖고 싶어 해서 평생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이제 그 먼저 돈을 내죠. 예. 그리고 나중에 물건을 받죠. 예, 도지사님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가 자진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부터 예.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당연히 사퇴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정당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자강론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뭐 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자강론자였던 그 이해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바른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어떤 입장을 좀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게 자강이다, 연대다 이것도 참 그 정치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수사들인데요. 예. 당연히 우리 바른정당은 계속해서 왜 바른정당을 만들었나라는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과 정책적 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치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가는 두 가지를 다 가야지 자강이다. 정책 연대다가 무슨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묘한 타이밍에 또 이런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또 도지사님이 바른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급하게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부영아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기도 안전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안 통하고 있는 느낌인가요? 지금 노력을 좀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민들하고도 이제 부영아파트 측에서 조금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영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이 회장님이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그 시스템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다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잠깐 그런 게 없이 이 문제의 그 지역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나갈까라는 고민을 부영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부족하다. 일단 부영이 공식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자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부영 수뇌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도나 화성시와도 접촉이 없나요? 접촉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뒤에서 만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먼저 공개 사과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세요. 사장님도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의사결정은 거의 회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우리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영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부영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 외에도 지금 경기도에 10개 단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그 현장에 가봤더니 비슷한 문제가 또 계속되고 있어요. 뭐냐면 공기를 너무 짧게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실하게 짓고 나면 하자가 생기게 돼 있고요. 그러면 안전과 또 주민 불편이 다시 폭발하게 돼 있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말 악순환되지 않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냐에 대한 정말
바닥부터의 반성과 이 변화 이게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부영 측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지난 1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면담을 가지셨잖아요. 이 문제 당연히 다루셨을 텐데 특히 뭐 선분양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 좀 건의하셨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독특해요. 예. 뭐 몇 억짜리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데 먼저 돈을 내잖아요. 예, 예. 그럼 나중에 물건을 주면 신뢰가 이제 있어야죠. 좋은 물건 준다. 근데 좋은 물건을 안 주니까 예. 굉장한 혜택입니다. 이후 선분양제라는 건. 근데 우리 현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자꾸만 안 좋은 물건, 문제투성이의 물건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예. 이 선분양제 혜택에서 빼버리자 하는 그러한 제도를 국가에서 이제 마련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국토부 장관께서도 공감의 뜻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적극적인 응답을 해왔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시대 정신의 하나죠. 자, 지사께서는 또 블로그에다가 부영 아파트가 여전히 성의 있는 조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서 화성시와 함께 영업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중앙정부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업 정지 문제는 예. 중앙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지자체의 몫이고, 근데 부영이 서울시에 지금 이 주소지가 있어요. 예. 본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정지 문제 같은 거는 서울시가 또 함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특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특별 점검의 결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화성시와 함께 또 서울시와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뭐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 실제로 무엇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목소리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 문제도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참 힘들어하는데요. 예. 또 중소기업에 가면 사람을 못 찾아서 힘들어합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경기도에만 이렇게 비어있는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면 일자리 만들기 최고 방법이에요. 그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의 생활도 좋아지고 이게 사실 가장 적극적인 복지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에 이걸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예. 가려고 하는 사람과 사람을 뽑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 미스매치의 근본에는 월급에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 작다. 이거 갖고 집값 대기도 힘들다. 결혼도 힘들다. 아이 낳을 생각은 아예 추워도 못한다. 이게 지금 예.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예.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고요.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꼭 한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30만 원까지를 대면 경기도가 30만 원 대주고 회사가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금융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서 1억짜리 통장을 완성시켜주는 1억 연금을 필두로 해서 또 더 힘든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씩 대주는 보조해주고요. 복지 포인트를 1년에 120만 원씩 대주는 이런 정책으로 약 13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뭐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12일 동안 추가 모집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경기도 의회에서 도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20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동수당까지를 주면서 지금 이 복지를 하자고 하시는데 예. 이거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훨씬 좁은 대상이고 그리고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인데, 이걸 같은 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설득해야죠. 끝까지 예.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정의 한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이 대치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 부분 사실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밀어붙일 일도 연정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연정은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가 싸우질 않으니까 저희는 3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약 100만 개의 일자리의 절반을 경기도에서 만들었고요. 또 이 부채도 거의 다 3조 2천억 중에 지금 2조 6천억을 다 갚았거든요. 예. 일하면서 빚도 갚는 놀라운 성과를 뭐 저는 도지사 혼자가 아니라 연정을 통해서 이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정의 정신을 다시 살릴까 설득하겠습니다. 예. 또 그럼에도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연정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로 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정의 성패가 결국 뭐 도지사님 뭐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연말에 이제 재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정과 이게 재도전과 이게 얽혀 있거든요. 연정의 성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정은요, 예.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연정의 목표는 정치가 힘을 합해서 국민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정책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라는 차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연정만이 지고지선의 목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것이냐. 예.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또 남지사를 또 지지하는 우리 도민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또 드려봐야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도전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셨는지도 또 며칠 새 마음이 달라지셨는지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연말 연초에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도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좀 앞서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신경 쓰이는 거 없으신지요? 늘 선거는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후보들이 있고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상대입니다. 정책적으로 칼라가 분명히 다르고 예. 철학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런 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철학적 정책적 차이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과연 나이만 되면 모든 청년들에게 그냥 수당을 주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타겟형으로 복지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연정 도정을 펼쳐오셨기 때문에 다른 당과의 또 힘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 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이미 이런 지금 최근의 논의하고 상관없이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나로 합해서 정책 연대 형식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도의회의 여당입니다. 의석수는 15석밖에 안 됩니다. 예. 정책을 위해서 이게 목표라는 게 결국은 얼마나 좋은 정책을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한 협력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예.
선거에서의 연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지금 너무나 빠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경기도지사 현직 도지사로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수미상관으로 경기도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경기도 그 분도 건의안, 그러니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를 분리한다는 그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찬성하신다면은 임기 내에 추진하실 생각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도로는요. 선거 앞두면 늘 나와요. 그랬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권의 관심과 이해는 높은데 이해관계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아무 사실은 상관도 없고 이게 과연 도민들의 행복을 올리는데 그리고 북부 지역에 진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아젠다가 힘을 못 받고 늘 선거 앞두고 이렇게 사라지고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경기도 북도에 정말 사시는 도민들이 이걸 원하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이걸 추진하는 분들께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겠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도정을 실시하는 것.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KT 턴스털의 Other Side of the World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1부에서 경기도 관련 소식 그리고 도지사 개인적인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중에서 한 2개 정도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4673번님, 부실 시공회사는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건설업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6712번님, 저는 의왕시 교동길에 사는 주민인데요. 예쁘고 조용한 동네인데 고물상 같은 것들이 많아서 먼지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와 서울시 소식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도 해요. 9월이고요. 덥다 해도 아침 저녁에 바람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선풍기 켜고 자다가 추워서 선풍기 끄고 자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너무 고색상연한 말이긴 하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겠어요? 독서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광화문이잖아요. 이 광화문의 주인이 되는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 이 경복궁 안쪽에 왕이 책을 읽었던 공간이 하나 있어요. 고종의 서재였던 지복제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이네요. 서울에서도 아주 중심 경복궁인데 왕의 책방 쉽게 말해서 왕의 서재. 이거 지복제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그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지복제가 개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복제는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 황제가 서재로 사용했던 공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곳은 외국 사신과의 접견 장소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약간 왕의 워진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고종이 이제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라는 공간을 짓고 그 안에 지복제를 지었는데 건천궁을 지을 때 의도는 뭐였냐면 그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 더불어서 약간 신물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만들었던 공간이고 그 중심이었던 곳이 지복제라고 할 수가 있던 곳이죠. 문물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사신들을 만나서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 그러니까 뭔가 발전과 변화를 되게 도모했던 공간인데 그곳이 과거에는 이제 개방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그 문화재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곳을 약간 작은 도서관으로 개방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중은 아니고요. 4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다음에 화요일이 경복궁이 휴관일이에요.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가시면 책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왜 안 열죠? 추워서요.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군요. 지금은 가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맨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래 보송보송한 카페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들어가시기도 부담은 없더라고요. 가시면 최근엔 3,000권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기록서, 역사, 문화, 풍습들이 있는데 저는 가서 그 조선의 3대 천재 중 한 명인 육당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그 책을 쭉 읽다 왔는데요. 이게 이제 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면서 본체는 놔두고서 약간 서가랑 책상을 들였어요. 그 창가를 따라서 책상이 쫙 있는데 책상 자체와 의자도 되게 좋은데 중앙에 테이블에 이렇게 스탠드까지 놓여 있어가지고 눈이 필요하지 않게 책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옥집에서 책 읽는 게 약간 저희 로망 중에 하나인데 멋지네요. 오래된 궁의 정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옛집이 가지고 있는 길 중에 그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바람길이 통하잖아요. 아직도 한낮은 좀 더운데 그 바람길이 솔솔 통하니까 되게 시원하게 책을 읽기에 정말 덕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책 없이 가도 거기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은가 보죠? 거기에 있는 책들이 이제 외부로 반입은 안 되고요. 거기 있는 책들을 읽으시면 되고 제가 읽었던 책도 거기 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좀 가벼운 책이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책을 펼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예전에 왕이 책을 읽었던 곳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건데요.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래서 한 3시 55분쯤 되면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서 저희가 4시가 마감이라서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제 책 읽던 곳에 그때 꽂아두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엔 관광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소란스러울 때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약간 이어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듣기에도 되게 좋고요. 이 공간이 또 이색적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물물을 도입하던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내 궁궐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과 후면이 중국식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졌고 2층의 건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약간 전체 입식 구조예요. 근데 이게 막 청나라풍이라고 하는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청나라풍이 아니라 가장 현대식 그러니까 신물물을 받아들여 현대식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했던 공간이어서 경복궁 내에 있는 다른 정각들과의 다른 건축 양식을 또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그 천장에 있는 연꽃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되게 섬세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곡제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고종의 어진이 바로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어진이 보관된 곳에 가면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었고 정말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우리 그 과거의 선조들의 초상화의 그 세밀함과 그래서 제가 그 세밀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부과 의사들이 과거 선조들의 피부병이나 그런 걸 질환을 연구할 때 그 초상화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기르는 건데 가서 약간 그 어진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은근히 많네요. 그냥 뭐 책만 읽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건 내시면 나가야 되는데 지복제와 바로 연결된 곳에 팔호정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팔각제 정자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차를 한 잔 드실 수가 있는데 북카페 형태로 이렇게 오후 5시 반까지 문을 열고 있어요.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마니아였대요. 그랬다고 알고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이곳에도 커피를 파는데 커피라는 이름 대신에 가베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팔고 있고 약간 다양한 전통차도 있으니까 이곳에 가셔서 책 보신 다음에 차 한 잔 즐기시기에도 좋고 이 북카페도 책이 몇 권 있어요. 편안하게 이곳에서 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잘 해놨네요. 저도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조선 말기에 궁궐의 새로운 건축 양식도 볼 수 있고 또 무늬도 멋지고 어진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책 읽는 즐거움도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책을 보고서 뭐 4시까지 문을 닫고 뭐 5시 반까지는 뭐 커피를 가베를 드시고 마시더라도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딱 나오시면 광화문을 등지고 우측으로 가시면 서촌이 펼쳐집니다. 네. 서촌 초입에 많은 분들이 아실 때인데 이제 옛날에는 금천교 시장이라 그랬고 지금은 세종 음식거리라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골목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면 다리품을 조금 더 파셔서 효자동 쪽으로 올라가시면 통인시장이 있어요. 예. 그곳에 가시면 도시락 카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재미있는 게 이제 도시락 카페에 가면 5,000원을 내면 엽전 10량을 줍니다. 유명하죠 그거. 네, 그래서 엽전을 가지고 그걸 교환해가지고 오셔서 네. 시장 통해서 반찬 가게나 무슨 분식집이나 떡볶이 가게나 해서 뭐 가격에 따라서 10량, 뭐 2량, 1량, 뭐 4량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선의 궁궐이 때 나왔으니 조선시대에 역사여행하는 것처럼 예. 엽전으로 바꿔가지고 음식을 그 도시락에 담아 오셔가지고 다시 그 카페에 가서 드실 수가 있는데 또 이곳에 가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아까 함께 즐기는 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엽전과 함께 도시락을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카페에서 다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맛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자,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왕의 서재 서울 경복궁 지복제에서 통인시장 도시락까지 먹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권입니다. 예,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상가를 오가면서 날마다 접하게 되는 광고, 서울시가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게 미리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당연히 노골적인 성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미리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광고를 보면요. 여성이 너무 드세면 안 된다, 또는 조심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구가 담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본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이런 평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평가 대상은 서울 지하철의 승강기나 역 구내 등에 있는 12,000여 개, 그리고 지하상가에 설치된 530여 개 광고 홍보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의 고독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어르신들과는 달리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남성들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여러 구청들이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사람을 빼고요. 3,90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한 110명 정도가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단 49명은 복지 대상자로 선정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서비스 지원 기관과 연결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 조사가 가능했던 건요.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벌이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2,400여 명을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또 어이가 없는 소식인데요. 네.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교장이 직원에게 막말을 하면서 사직을 강요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서울시 의회의 김문수, 장인홍 의원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모 여자 중학교 교장이 영양사에게 주둥아리를 다물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면서 사직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문제의 영양사가 같은 학교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재단에 있는 고등학교에 소속된 영양사였는데요. 또 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요구했고요. 이를 거부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 이 영양사는 결국 2달 더 근무하다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는데요. 문제의 교장은 두 학교를 소유한 재단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서울시 의원들은 학교를 사유물로 보는 족벌 사학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해당 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새로운 청사로 이사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가 시작됐고요. 닷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는 그 과거 기존 청사가 있던 자리에 지어졌는데요. 정확하게는 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바로 옆입니다. 강남경찰서는 1976년에 문을 열었는데 구청사가 지난 2013년이었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쓰기 어려졌고요. 이듬해인 2014년부터 신청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공사가 끝나서 이번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I Look to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ost without a cause.